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가까스로 파혼을 할 수 있었던 운이 아주 좋은 한 예비 신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냥 한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거나 혹은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하다못해 식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식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 인생을 쓰레기 더미에서 구제해낸 살아있는 증인이거든요. 그럼 극적으로 제 인생을 구제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가 볼게요. 전 결혼을 하기로 했었던 남자친구와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돈이 꽤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 가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점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어서 돈을 꽤나 많이 벌고 있었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사람 됨됨이가 된 남자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적당히 거만해지거나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가진 돈이 많다고 해서 우쭐대는 게 아니라 늘 겸손히 몸에 배어 있었고 누구보다도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려심도 많고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막 헤프게 쓰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서 연애 상대자로도 결혼 상대자로도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죠. 제 남자친구가 돈이 많으면서도 겸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노력형이라 돈이 없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거였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평범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고 어릴 때 핸드폰 가게에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일을 배웠는데 그때 가지게 된 영업 수완으로 가게를 차리면서 청년 사업가로 돈을 좀 벌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서울 외곽 쪽에서 백반집을 하고 계셨었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운영하시던 곳이라 그런지 꽤나 세월의 흔적이 많이 녹여져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도 음식 맛이 괜찮아서 손님은 꾸준히 있어 유지를 오래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두 부모님 인품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그걸 남자친구가 고스란히 다 배운 듯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자친구는 봉사를 많이 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후원금을 보내면 보냈지 꾸준히 정기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도 제 남자친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꾸준히 다니는지 신기해 연애 초반에 물어본 적이 있었죠. 자기야,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닐 수가 있어? 자기 시간 빼서 여기저기 봉사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돈이나 툭 던지면서 후원하는 일은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 이왕에 쓸 거라면 더 제대로 써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진짜 대단해. 세상에 이런 멋있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자기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르지? 앞으로도 이렇게 쭉 멋있어져.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대답을 들으면서 2번, 3번 반했었어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정말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녔죠. 자기가 가진 돈들을 가치 있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봉사밖에 없다면서 여러 양로원이나 고아원, 노숙 쉼터 같은 곳에 꾸준히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선행을 저도 따라하고 그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저도 남자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부모님도 같이 봉사활동을 하셨었는데요. 그분은 봉사활동을 가는 곳들마다
음식도 한 번씩 보내주면서 그렇게 온 가족이 선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비시댁과도 자주 같이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예비시댁하고는 연애를 하면서부터 이미 꽤나 왕래를 잘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예비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자주 갔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봉사활동 남자친구 따라 가려는데 그날은 부모님이 같이 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처음 얼굴을 뵙게 되는 때인데 봉사활동하면서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냥 뵙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인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식장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보니 식당은 규모는 적지 않았고 세월의 흔적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틈틈이 리모델링을 하는 적이 보이면서 꽤나 깔끔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를 무척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던 거 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나 예뻐라. 잘 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입이 마르게 예쁘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정말 예쁘네. 부모님이 키우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키우는 재미가 있었겠어. 과찬이세요, 어머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훨씬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우신데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내가 아무리 젊어 보여도 우리 아가씨만큼 예쁠까? 초반 분위기가 좋게 서로 인사치레가 오갔고 저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비 시모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아, 여기는 인사해요. 우리 식당 이모인데 여기에서 20년 넘게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이모! 여기는 내 예비 며느리. 내가 얘기했죠? 오늘 인사 온다고 했었잖아. 우리 아들이 아주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라 나가시니까 잘 좀 보이게 음식 신경 써서 맛있게 해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비 시모와 인사를 하면서 주방 이모님을 소개받았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쎄한 게 있었습니다. 서로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모님이 저를 무덤덤하게 소개를 받으신 것도 있었고 또 물론 단지 식당 이모님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받은 거였기에 무뚝뚝한 면모를 보이셨을 테지만 그래도 은근히 쎄한 분위기가 느껴져 속으로 살짝 당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모님은 원래부터가 말수가 없으신 분인지 고개만 까딱하고는 휙 돌아서서는 본인 할 일을 하셨거든요. 보통은 그냥 인사라도 해주시던가 인사를 받아주시던가 하는데 이분은 대답도 없이 그냥 고개로만 인사를 하시고는 바로 쌩하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상황에서 살짝 무안해하는 나를 보면서 예비 시모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크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주방 이모님이 하나씩 내주시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서 애쓰시는 모습이 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음식이라도 나르면서 일을 도왔죠. 예비 시모가 안 해도 된다고 말리는데도 혼자서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밥만 얻어먹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나서서 일을 도와드리니 또 고마우셨는지 그냥 두라고 몇 번이나 말리시더라고요. 그때 아주 무뚝뚝한 분은 아니신가 보다 하고 느끼고 있었죠. 그 이후로는 식당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비 시부모님도 뵙고 그 이모님도 잘 뵙곤 했었어요. 제가 식당에 갈 때마다 그냥 있지 않고 늘 홀에서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주방에 들어가서도 설거지도 한참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모님은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비 시부는 사람은 참 좋은데 자기 식당에서는 일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카운터에 앉아서 결제만 하고 손님 맞이나 하지 실질적인 일은 이모님 혼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시모의 의외의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이모님이 안쓰러워 더 일을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안면을 텄고 조금씩 무뚝뚝하던 이모님도 점차 저를 볼 때면 아주 가끔이지만 웃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친분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후에 예비시댁과는 더 자주 왕래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같이 다녔는데 역시나 식당에서는 사람을 부리느라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쳐도 같이 봉사를 해보니 인품이 훌륭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죠. 이런 분들과 가족으로 살면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한 뒤에는 원래부터 서로 잘 왕래하며 다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로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인사를 갔었습니다. 우리는 남자친구가 먼저 친정집에 인사를 하고 나서 예비시모가 운영하는 백반집으로 갔어요. 이미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뵈었죠. 그리고 저는 예비시댁과 인사를 하고 나서는 주방으로 얼른 가서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한 이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모님, 잘 지내셨죠? 요즘에는 제가 일이 좀 바빠서 가게에는 자주 못 찾아왔었어요. 대신에 그 사이에 좋은 소식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더 자주 뵐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이모님. 저 결혼하면 더 자주 와서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축하해 주세요.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였기에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모님께도 이번만큼은 축하 인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껴야 했고 그것과 동시에 순간 당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는 순간 당연히 축하해 주실 거라고 예상했던 이모님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내비치게 되었거든요. 이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처음 보는 험상궂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다시피 하셨어요. 분명 평소에 대부분 무뚝뚝한 표정이기는 했어도 한 번씩 살짝씩이라도 웃어주는 분이셨지 단 한 번도 이런 표정은 지어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크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저희 결혼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빠 이모님께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물어봤어요. 근데 더 황당하게도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이모님은 대답도 없이 그냥 휙 돌아가 버리시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는 박대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 저도 거기에서 더 말을 하지 않고는 그냥 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말했다 후회하며 그냥 예비시댁과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할 뿐이었죠.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주방 가서 일을 도와줄 생각도 안 했었어요.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소에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었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 고민스럽긴 해서 겉으로 내색은 안 하고 속으로만 한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장 예비 시부모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남자친구와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죠. 그러면서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는 오래된 집답게 화장실이 밖에 딸려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가게 밖으로 나가야 했었죠. 저는 식사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화장실 가는 게 좀 민망해서 참을까 했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과 한창 얘기를 하다가 말고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갔다가 볼일을 보고는 천천히 나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붙잡는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붙잡은 사람을 보고는 한 번 더 놀라야 했죠. 저를 붙잡은 건 다름 아닌 백반집에서 일하는 주방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님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더니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이 결혼 하지 마세요. 제발요. 다짜고짜 저를 붙잡은 이모님은 밑도 끝도 없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내뱉으셨죠. 거기에 황당해서 제가 다시 물었었어요. 네? 이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하지 말라뇨. 내 말 들어요. 이 결혼 하지 마요. 절대로. 이모님은 황당해하는 저를 향해서 한 번 더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했어요. 아까 그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는 휙 뒤돌아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모님의 말에 저는 더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싶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말해버렸죠. 이모님, 왜 그렇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몇 번 웃어주시는 거 보면서 나름 저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착각이었나요? 그렇게 제가 싫으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싫어도 이모님이 이러시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모님 아드님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이모님께 좀 세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모님은 제가 화를 내며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저한테 무언가를 주시면서 또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씨,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 못해. 절대로 아가씨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오히려 아가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 좀 진지하게 들어줘요. 자, 이 안에 내가 지금 차마 말 못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큰맘 먹고 주는 거니까 거절 말고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해봐요. 대신에 절대로 내가 이거 아가씨한테 줬다는 소리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요. 정말 아무한테도. 이 집 아들한테는 특히나 더더욱 말하면 안 되고. 명심해요. 내 말.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건데요? 이게 뭔 줄 알고 받아요, 제가. 아가씨, 이거 꼭 받아야 돼. 아가씨를 위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아가씨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나 한 번만 믿고 받아줘요. 이 결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봐줘요. 보고 궁금한 거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나 찾아와요. 언제든지. 내가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저는 거의 부탁하지 않은 이모님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쭉 기분 나쁘게만 느껴졌던 감정들이 모두 의아함으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데 나한테 주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모님은 애원하듯 말하며 그 안에 든 영상을 꼭 보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고 간절하게 말을 하는 이모님을 위해서 우선은 그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USB를 받아든 저를 보면서 한 번 더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했어요, 아가씨. 내가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아가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주는 거예요. 이 영상들 보고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서 여기 가족들하고 엮이지 마. 제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다짜고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었고 제가 본 이모님은 과묵하고 무뚝뚝하기는 해도 허튼 소리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보기로 하고 그 USB를 받아들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마치고서 집에 가자마자 그 안에 든 영상을 보았죠. 그리고 저는
그 USB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님이 주신 그 USB 안에는 식당 CCTV 영상 일부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영상들 안에는 하나같이 전부 심상치 않은 모습들만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 영상 안에는 상당히 수상쩍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수상쩍은 모습 중 하나는 수많은 노숙인들처럼 보이는 허름한 행색을 한 노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던 놀라운 식당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식당 주방 안에 있는 허름한 통로였습니다. 원래부터 주방 안에 허름한 철로 된 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제가 있을 때는 그 문을 연 사람도 없었거니와 항상 잠겨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보던 문이었어요. 오히려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 두었다가 이제는 쓰지 않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없을 때 그 문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안에서 본 모습으로는 그 문을 여니 놀랍게도 그 안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그곳을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자친구였어요. 또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몇몇의 나이 든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 혹은 예비 시모의 안내를 따라 그것도 아니면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그 공간과 식당에 들락날락한 사람들은 행색이 다 하나같이 허름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딱 봐도 노숙인들 같았죠. 간혹 어려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행색이 허름하기는 같았습니다. 처음 그 식당에 온 듯한 사람들, 혹은 젊은 사람들, 살짝 머뭇거리며 겁에 질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격한 손짓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더 겁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도 영상 안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주방에 있던 그 통로방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낸 뒤에 더 충격적인 행동을 했죠. 그건 바로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무수한 일거리들을 넣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듬지 않은 채소들이나 잡다한 일들 같은 것을 넣어주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삼시세끼 밥을 넣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밥들도 무슨 꿀꿀이죽처럼 도저히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잔반들을 한 통에 싹 모아서 주는 것들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듯이 바로 불법으로 사람을 부려먹는 것 말이에요. 그것 말고는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더더욱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상은 소리까지 다 들어가는 CCTV였는데 그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의 목소리 중에 대부분의 소리는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쌍욕을 하는 내용들이 전부였어요. 특히나 남자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야, 이것들아! 빨리빨리 못해? 이제 곧 손님들도 몰려드는 시간인데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있을 거야?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하여간에 이 늙은 것들은 쓰면서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오늘 일 제대로 안 하면 밥 없을 줄 알아! 국물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나,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아까운 것들을 왜 죄다 버려? 당신들이 그 재료들 사가지고 올 거야? 웬만한 건 요리하면 티도 안 난다고 했지? 그냥 될 만한 것들은 다 쓰라고! 남자친구나 예비 시모나 자신들보다 한참이나 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반말을 찍찍해대며 구박하는 소리들을 자주 해댔어요.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이 제가 무슨 상황인지 제가 예상을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 날이 돼서
바로 예비 시모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대박인 게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미리 연락을 하고 식당에 갔었기 때문에 항상 예비 시모가 제가 식당으로 갈 시간을 정해줬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대가 딱 그 노동자들이 그곳을 떠나고 없거나 안 들어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갑작스럽게 찾아가니 문 앞에 몇몇 노숙자들이 식당 앞에 찾아온 것이 보였고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다가 제가 온 것을 보자마자 순간 태세 전환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죠. 그들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이런 우스운 행동을 했답니다. 어머나, 아저씨. 아유, 이 추운 날 식사하고 싶으셔서 우리 가게 오셨구나. 근데 어쩌나? 아직 우리 식당이 음식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자, 여기 10,000원씩 드릴 테니까 다른 식당 가셔서 국밥이라도 따숩게 한 그릇 드셔요. 자, 안녕히 가세요. 아가, 여기는 갑자기 무슨 일이니? 평소에는 연락하고 오더니. 오늘은 그냥 갑자기 아침부터 어머님 식당밥이 먹고 싶지 뭐예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제가 괜히 온 건 아니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당연히 잘 온 거지. 근데 아직 우리 식사 준비가 안 돼서 어떡하지? 일단 오늘은 나랑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밖으로 유인하려고 했지만 저는 온 김에 잠깐 얘기만 좀 하다가 가겠다고 하고는 뻔뻔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바로 그 비밀의 방으로 가서 현장 증거들을 싹 다 잡아내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일단은 이모님과의 만남부터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몰래 이모님에게 눈짓을 해서 밖에서 배웠고 그 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통화를 해서 이모님이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 만났죠. 저는 이모님에게 그 영상을 보고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물으며 확인을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저는 기함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죠. 저는 다른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중요한 팩트부터 체크를 했어요. 이모님 전해주신 거 잘 봤어요. 전부 다 봤어요. 왜 보라고 하셨는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혹시 그 영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전부 다 제가 예상하는 일들이 맞나요? 힘 없는 사람들, 노숙하시는 노인분들 데려다가 불법으로 일 시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가씨가 예상한 그대로예요. 정확하게 봤네. 저는 일단 제가 예상했던 일이 맞았는 것만 확인했을 때 이미 충격으로 무너지려는 정신을 부여잡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들의 만행은 그 식당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모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가씨, 근데 아가씨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나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네? 지금 이것도 충격적인데 이것 말고도 제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다고요? 그래. 아가씨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식당만 하는 거 아니야. 그 집 여자 사장은 백반집 운영하지만 그 집 바깥 양반 있지. 그 사람은 집에서 백수로 지낸다고 알고 있죠. 네, 맞아요. 오랫동안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요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설마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하나같이 다 진짜는 없어요. 그 남자도 똑같아요. 그 집 바깥 양반도 사업을 하나 하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불법으로 사람 부리는 곳이야. 잠깐, 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심지어 더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뇨. 정신 차리고 들어요. 그 집 숙박업소 운영하는 집이에요. 식당만큼이나 오래 운영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는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은지 지금까지 그 집안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왔던 여자들이 죄다 그 집안이 숙박업소 운영한다는 거 듣고는 파혼을 했었어요. 뭐 깔끔하고 그런 곳이 아니니 더 인식이 안 좋았겠지. 근데 거기 청소나 침구 세탁 같은 것들을 싹 다 그 노숙인들 부려서 하고 있어요. 그 노숙인들이 청소를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세탁을 하면 얼마나 세탁을 하겠어. 그래서 더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거의 까도 나오는 양파 껍질 같은 이 이야기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남자친구와 예비시댁의 진짜 모습일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모습들이 다 가짜라는 생각이 드니까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방법들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불법으로 부려댔던 거였습니다. 인건비가 점점 오르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운 나머지 예비시댁과 남자친구는 노숙인들이나 정신이 이상한 노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공짜로 밥을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고 꼬신 뒤에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부렸던 거였죠. 거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밥들이 꿀꿀이죽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도 딱 들어맞았다는 거였어요. 말도 마요. 그 사람들은 악마예요. 완전히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먹는 밥들도 정상적인 밥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 밥이라도 제대로 줘야 하는데 일한 값은 하나도 안 주면서 밥도 손님들이 먹다 남은 밥을 그 자리에서 다 섞어서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 중에서 반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왜요? 아유, 그 집 아들 덩치가 좀 커요. 딱 봐도 일반 남자들보다도 몸집이 2배는 더 큰데 거기다가 그 집안 아들이 체대 나와서 떡대가 더 있잖아. 그 떡대를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반항도 못하고 탈출도 못한 채로 거기에 갇혀서 일만 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 저는 제게 들려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니, 그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이모님도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물었어요. 이모님, 그럼 이모님은 그걸 보고만 계셨어요? 당장 신고를 하셨어야죠. 이 증거들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만 알고 우리만 알고 끝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신고하자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에 다닐 때만 해도 정직하게 일을 잘했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물가는 계속 오르지, 인건비까지 올라가면서 식당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술을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럼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부터 말리셨어야죠. 신고를 하셨어야죠. 난들 가만히 있었을까? 그래도 그 여자랑 내가 지금까지 20년을 같이 일했는데 나라고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무렇지 않았을까? 얼마나 말렸다고. 그동안 같이 일한 정도 있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좋은 사장은 아니었어도 같이 붙어 일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뜯어 말렸었어요. 그런데도 안 먹히는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덜컥 신고를 해버리기에도 우리 사이에는 쉽지가 않았어. 그럼 그렇게 함구하실 거면 끝까지 함구를 하시지. 왜 이 증거 영상들을 가지고 있으시고 저한테 보여주신 건데요? 이모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증거 영상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도움으로 그 증거 영상들도 다 빼낼 수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한테는 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차마 그놈의 정이 뭐라고 신고를 못 하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씨한테 이 사실을 다 말해준 건 정말 좋은 사람 같은 아가씨가 이 범죄에 같이 연루가 될까봐 말해준 거였어요. 이모님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모님은 그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과 한 번 더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놓고 물었더니 다행히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모님에게도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하고 마음대로 부리라는 예비 시모의 말이 있었지만 이모님은 절대로 그 짓은 하지 않겠다며 말씀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예비 시모도 오랜 시간 같이 일한 이모님을 그래도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둘이 친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더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초장부터 못을 박아뒀었기 때문에 그 범죄와 관련된 일들은 일절 시키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한참을 이어간 대화 속에서 저는 그곳의 실체, 그들의 실체를 모두 다 알게 되고 난 뒤로는 어떤 것도 고민할 가치가 없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이모님을 설득했어요. 이모님, 이건 정으로 끌고 가서 묻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죄가 되는 거라고요. 이모님, 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범죄예요. 알면서도 모르쇠로 있는 것도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당장 가서 우리 신고해요. 이건 고민할 가치도 없어요.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 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용기가 나질 않아서. 이모님,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 범죄자들 신고하는 일인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가요. 이모님이 정말 떳떳하시고 정말 그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가서 신고할 수 있어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여전히 미적거리는 이모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설득했고 그 설득도 듣지 않으시길래 화까지 내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 말에 한참 고민하던 이모는 큰 결심을 하셨죠. 좋아요. 가요, 아가씨. 가자고. 가서 신고합시다. 듣고 보니 아가씨 말이 맞아. 이건 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내가 옹호하고 감싸줘봤자 나까지 한패되는 거잖아. 좋아요. 갑시다. 당장 신고해요, 우리. 저와 이모님은 드디어 같은 마음으로 둘이 함께 경찰서로 가서 증거 영상을 넘기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거의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현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식당 문이 열리기 전에 얼른 먼저 경찰서로 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상을 넘겼죠. 그리고 이모님은 미리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셨어요. 실은 끝까지 저와 함께 있을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이모님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하고 경찰 쪽에 찾아가게 되면 신고 의심자로 이모님이 바로 지목이 되어 나중에 보복이라도 당할까 싶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미리 출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미리 경찰속에 상황 파악이 영상을 통해서 다 되면 바로 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철두철미하게 알아본 뒤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역시나 그 영상을 확인하고 모든 사실을 파악한 경찰들은 더 지체할 게 없었는지 그 뒤로 딱 1시간 뒤에 수십 명의 경찰들 무리와 함께 그 식당과 숙박업소를 덮쳤습니다. 저는 멀리에서 가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모두 다 지켜봤어요. 역시나 난장판이 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경찰 쪽에 반항을 하며 끌려가고 있었고 그 아침부터 모여서 노동을 하고 있던 노숙인들도 하나둘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신고 사실은 경찰 쪽에서 누가 신고했는지는 일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은 그 모든 것이 저와 이모님의 소행인지 아무것도 몰랐죠. 또 식당 쪽뿐 아니라 그 숙박업소 쪽에도 경찰이 출동해서 모든 증거물을 확보하고 바로 예비 시부까지 체포를 해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게 된 것처럼 해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근데 진짜 황당하게 뭔 줄 아시나요?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 같이 하더니만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생전 보이지도 않았던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하면서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그 무서운 짓 한 거 깜빵에서 제대로 죗값 치러. 자기야, 왜 그래?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그저 우리 어머니 도와드린 거밖에 없다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이거 다 오해야. 나 정말 조금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이렇게 나를 버리는 게 어딨어? 자기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야? 어?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었냐고! 여기에서 우리가 나눌 정이 대체 어디 있는데? 그리고 뭐? 오해라고? 웃기지 마.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줄 알아? 죄 없는 사람을 괜히 깜빵까지 쳐넣겠니? 아주 끝까지 나쁜 놈으로 남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그냥 조용히 하고 다 인정하고 죗값이나 똑바로 치러.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저에게 눈물까지 뚝뚝 흘려대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미 남자친구의 만행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니 진정성이라고는 단 1%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져서 더 쏘아붙였더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어요? 웃기지 마! 네가 나랑 헤어진다고?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너는 나랑 못 헤어져. 내가 그렇게 한다. 조금만 있으면 너도 그 인간들 꼴 만들 수 있었는데 거의 다 손봤었는데 말이야. 뭐라고? 설마 나한테까지 그 짓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였어? 그럼 널 뭘 볼 게 있어서 결혼을 해? 내가 너보다 돈도 훨씬 많았는데. 너만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저 다 늙은 저 아줌마 내보내고 너를 식당 주방으로 넣어놓으려고 했었는데 망했어. 모든 게 다 틀어졌다고. 너는 운 좋은 줄 알아?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언제까지 네가 당당한가 보자. 부디 깜빵에서 나올 때는 사람 돼서 나오길 바란다.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심히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끔찍한 전 남자친구를 뒤로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를 하나둘 밟으면서 그 세 가족은 전부 다 철창신세가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모님도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전해주셨었는데
놀랍게도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이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도 양로원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해진 다음에 노동을 시킬 사람을 구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이야기까지 전해 들으면서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건가 싶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못된 심성으로 죄를 지었으니 깜빵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남자친구 쪽과는 아예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형은 각자 얼마씩 살고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제 인생에서 그런 쓰레기들이 전부 다 청산이 되었다는 것뿐이에요. 아마 이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집안에 시집가서는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만약에 시집을 갔더라도 이런 범죄를 눈으로 보고만 있지 못하는 저는 남편이고 뭐고 시댁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신고를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기 결혼으로 결혼 취소 소송까지 걸었었겠죠.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고 되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천운으로 파혼을 하고 나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인생을 구제해준 이모님 역시 조사까지만 받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전부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풀려나서 저와 아직까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예비 시댁은 그 뒤로는 그 식당도 망해버리고 숙박업소든 전 남자친구네 핸드폰 가게까지 운영 총괄을 하던 사람이 다 몽땅 사라져버리니 그 가게들도 주인을 잃어 갈팡질팡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싹 다 자기 죄값 치른 거구나. 하늘의 인과응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싶어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뒤로 저는 다시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제 일하며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전해 들은 저희 부모님은 하늘이 도왔다면서 10년 간수했다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셨는지 모른답니다. 덕분에 원래도 아깝게 여겼던 딸 지금은 더 애지중지해주고 계셔요. 이모님은 다른 곳 식당에 취직을 하셔서 지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나중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고마워요. 나는 아가씨 인생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모하게 영상을 건넸는데 실은 그게 내 인생을 구제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 아마 아가씨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계속해서 그 범죄 집단에 머물러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거나 되려 안 좋게 들통이 나서 나까지 연루되어 피해 입고는 억울하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히려 아가씨가 나한테 은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아가씨가 내 은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는 잘 살아봐요. 부디 아가씨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고 나는 마음 편히 죄라고는 없는 곳에서 평범하게 잘 지내자고요. 이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연신 제 손을 꼭 잡고는 눈물까지 흘리셨답니다. 근데 이모님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구제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사람들은 늘 일방적인 것만은 없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아니, 일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언제나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관계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상대라도 진심을 다해 존중하고 아울러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지금의 평범한 인연이 어느 순간에 나의 특별한 인연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늘 내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부디 저의 삶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좋은 인연들, 특별한 인연들이 주변에 넘쳐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